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혈전이었습니다. 혈투였습니다. 정말 피를 말렸습니다. 보고 있는 저희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는 어땠을까요? 한국이 2023 AFC 아시안컵 8강에서 호주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하며 4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은 선수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선수들 16강 사우디전에서 승부차기까지 소화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밖에 쉬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호주는 우리보다도 53시간이나 더 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8강에서 한국은 호주를 상대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승부를 연장까지 끌고 갔고요. 연장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정을 지으면서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죠. 보는 내내 뜨거운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물론 황희찬 선수의 PK 동점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너무나 답답했어요. 경기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황희찬 선수의 PK골이 들어가면서 1대1이 되는 순간 이 경기 잡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16강 사우디전을 할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질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길 것 같지도 않다. 그런 얘기 했는데 그 경기가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고요. 이 경기도 질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이기더라도 힘들게 이길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힘들게 이겼습니다. 야, 이번 아시안컵 저 송펠레가 아닙니다. 저 잘 맞추고 있습니다. 요르단전 결과 궁금하시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호주전 돌아보고 그리고 요르단전 예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먼저 경기 결과부터 알려드려야 되겠죠? 아시안컵 8강에서 한국은 호주를 상대했는데요.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전에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긴 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강인의 크로스, 그리고 설영웅의 패스, 그리고 나서 황희찬이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정말 간발의 차로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지만 그래도 공격 작업은 매우 좋았다. 다만 전반 종료 직전에 황인범 선수가 패스 미스를 하면서 상대가 한국 박스 근처에서 플레이를 이어갔고 그 가운데 상대 선수를 놓치면서 구딘에게 실점하고 말았습니다. 호주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끈끈한 팀이에요. 그래서 일부 언론들은 늪축구를 한다는 표현까지 하거든요. 그레이엄 아놀드 감독이 오랜 기간 팀을 이끌면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는데요. 4-3-3 내지는 4-4-2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수비적인 축구를 구사하죠. 다만 전방부터 압박하고 수비로 내려오는 그 사이에는 간격이 벌어집니다. 그 부분을 우리 대표팀이 노렸어야 되고 전반전에 그 부분을 파고들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전 한국은 호주를 상대로 이렇다 할 슈팅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호주가 중앙 쪽에서 빠르게 측면으로 주고 다시 중앙으로 주는 이 패턴에 의해서 한국을 상대로 상당히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구딘 선수가 선제골을 넣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후반전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 호주는 수비가 단단했습니다. 후반전 호주가 수비 라인을 내리면서 박스 안쪽에 수비 숫자를 늘렸고요. 특히 한국의 주 공격 패턴,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서 컵백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컵백 코스를 다 막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공격 쪽에서 답답한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에 크린스만 감독이 적절한 선수 교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교체 타이밍이 굉장히 느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대처를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면에 아놀드 감독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체력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끈끈한 모습을 유지했죠. 다만 호주 입장에서 아쉬운 건 쐐기골을 넣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쐐기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두세 차례 있었는데 조현욱 골키퍼의 선방이라든가 마무리 부족에 의해서 골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0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그리고 한국은 양현준을 투입해서 측면 공격을 강화시켰고 그 가운데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상대 박스 안쪽에서 플레이를 이어갔고요. 결국은 경기 종료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PK를 얻어냈고 황희찬 선수가 마무리 지으면서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원래는 손흥민 선수가 PK를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자신감이 묻어나는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장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황희찬 선수가 얻어낸 프리킥을 정말 제대로 감아차면서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짜릿했어.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2015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한국이 호주에게 1대2로 패배하면서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그때도 경기 종료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연장전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골 넣고 나서 세레머니 할 때 팬들에게 달려가서 포옹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이길 겁니다. 이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 경기는 패배를 했죠. 하지만 갑자기 뭉클해지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으면서 2대1로 한국이 앞서 나가고요. 여기에 에이든 오닐이 황희찬 선수에게 너무 위험한 태클을 하면서 퇴장을 당합니다. 결국 한국은 2대1 상황에서 수적 우위까지 차지하게 되고요. 이 경기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면서 2대1로 승리하고 4강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사우디전도 그렇고 이 경기도 그렇고 물론 사우디전은 후반전에 몰아붙이는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역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후반전에 호주의 수비를 뚫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지배적일 때 손흥민 선수가 PK를 얻어내고 황희찬이 마무리 지으면서 연장전으로 가고 연장전에서는 황희찬이 프리킥을 얻어내고 손흥민이 마무리 지으면서 승리를 거두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나리오 없는 드라마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다. 사실 체력적으로 다 힘든데 끝까지 뛰는 모습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여하튼 결과는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4강 진출에 성공한 것이고요.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크리스만 감독은 지난 16강에서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3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우디가 3-4-3 또는 3-5-2 포메이션을 가동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다만 3백을 꺼내들지 않다가 갑자기 3백을 꺼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은 존재했는데요. 이 경기는 다시 손흥민 선수에게 프리롤을 주는 4-4-2 또는 4-2-3의 형태로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공격을 전개할 때는 박용우 선수가 김영권과 김민재 사이로 내려가서 3백 형태가 되고 황인범 선수가 연결고리가 되면서 공격수 숫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라보피아나 방식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는 모습이 나왔죠. 박용우 선수를 이렇게 활용한 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용우 선수부터 시작하는 빌드업, 즉 공격 전개를 좀 더 원활하게 전개를 하자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호주가 공격을 전개했을 때 높이 싸움에서 밀리지 말자 이런 측면에서 박용우를 센터백처럼 활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만 침투 패스를 활용해서 공격수에게 뒷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상대 수비 라인을 내려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스피드를 살리면서 뒷공간으로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기다가 3-1-6 형태로 공격을 전개하고 1의 위치에 있는 황인범 선수가 과부하가 좀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황인범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실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패스 미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살짝 내려가서 공격 전개에 도움을 준다거나 또는 이재성과 홍현석이 들어가면서 미드필더의 에너지 레벨을 높였고, 그리고 양현준 선수를 오른쪽 측면에 배치한 게 엄청나게 효과를 보면서 공격 쪽에서 효과를 계속해서 발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는 3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3선 문제 때문에 조별리그부터 계속해서 간격이 벌어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파이터 유형의 미드필더를 기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는 4-2-3-1보다는 4-3-3을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크리스만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준결승전을 준비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조규성 선수가 최전방에 있을 때 스피드 문제가 좀 있어요. 물론 조규성 선수가 호주의 피지컬 좋은 센터백 사이에서 계속해서 미끼 역할을 하면서 공간을 만들어줄 생각으로 최전방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효과가 좀 미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이 뒷공간으로 들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기도 했어요. 이런 경기는 일단은 손흥민이라든가 황희찬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박스 안쪽에서 방향 전환이 자유롭고 순간적인 스피드가 뛰어나고 결정력 있는 선수, 이런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게 더 효과를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좌우 측면 이야기도 한번 해봅시다. 김태환 선수는 좀 아쉬움이 있었죠. 마음이 급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의 정확도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호주 수비수들의 피지컬을 고려했을 때에는 높은 크로스보다는 낮은 크로스가 좋았는데 계속해서 김태환 선수가 높은 크로스를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양현준 선수가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이 있었고요. 서령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번 아시안컵을 통해서 가장 발전한 선수 같아요. 특히 지난 사우디전에서 도움을 기록하면서 이 경기는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서령우 선수의 체력이 정말 좋더라고요. 끊임없이 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표팀이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더 좋아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더 붙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느끼지만 선수들 퀄리티가 달라요.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은 퀄리티가 다릅니다. 이 선수들은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토너먼트 단계에 와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팀으로서 상대를 힘으로 제압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토너먼트 단계에서는 누군가가 영웅으로서 승리를 이끌어주면 그것도 좋죠. 일단 승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참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팀의 모습입니다. 크리스만 감독 인터뷰를 볼게요. 크리스만 감독 정말 위험했습니다. 사실 이 경기 패배했으면 크리스만 감독 비판의 도마 위에서 갈기갈기 찢겨나갔을 거예요. 사실 저는 이 경기 보면서 크리스만 감독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감독 능력이 정말 부족하구나. 왜냐면 선수 개개인이 체력을 갈아 넣고 있고 투지를 불태우면서 경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일단 플레인 A 자체가 라볼피아나 방식으로 빌드업을 하고 그리고 손흥민이라든가 황희찬이라든가 이강인이 뒷공간으로 빠르게 들어가면서 골을 넣게끔 만들겠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런 생각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선수 교체를 계속 해주면서 그때 상황 대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 경기에서 승부차기까지 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뛰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선수들이 체력을 갈아 넣었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투지를 완전히 불태웠다는 얘기예요. 감독은 선수들이 실력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리고 선수들이 상황 대처가 안 될 때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전술적인 토대와 선수 구성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경기 끝날 때마다 실망감이 더 커지는지 이것도 묘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만 감독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터뷰죠. 자, 인터뷰 내용을 봅시다. 믿어주면 좋겠지만 나도 빠르게 경기를 마무리 짓고 싶다.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빠르게 경기를 마무리 짓고 싶고 크리스만 감독도 경기를 빠르게 마무리 짓고 싶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선수들이 보여주는 투혼과 노력이다. 강조하고 싶은 건 너의 무능력이야. 네가 실력을 더 발휘해줘야 돼. 지금 선수들은 투혼과 노력을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 느껴요.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쓰는 또 하나의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스토리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이겼으니까 아름답죠.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8강 오고 8강에서 연장 접전 끝에 결국은 4강 갔습니다. 한국 대표팀 이번 아시안컵에서 90분 동안 승부를 결정지은 것, 승리를 거둔 경기는 한 경기입니다. 나머지는 90분 동안 무승부였어요. 전체적으로 따져도 2승 3무예요. 스토리가 되고는 있죠. 근데 어렵게 이렇게 토너먼트 단계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 다음 경기에서는 화력이 올라가거든요. 전투력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큰데 크리스만 감독도 알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죠. 김민재가 뛸 수 없는 부분은 팀으로서도 선수 본인에게도 안타깝다. 김민재가 못 나옵니다. 이 경기에서 카드를 받으면서 결국은 경고 누적으로 요르단과의 4강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대안은 있다. 정승현이 나올 수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를 내릴 수도 있다. 3백도 가능하다. 여러 옵션이 있어 고민할 것 같다. 수비 라인에서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아요. 자, 크리스만 감독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번 경기를 보면서 놀라웠던 점 또는 개선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넣은 게 104분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0분 다 소화하고 체력적으로 바닥이 났을 때 그때 프리킥을 가마차면서 마무리 지었거든요. 엄청난 결정력과 엄청난 집중력입니다. 대단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경이롭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이 정신력, 투지,
진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도 마찬가지죠. 네, 연장전 들어갈 때 선수들을 독려하는 모습, 경기 중에 계속해서 파이팅 넘치는 모습,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팀이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거죠. 조현우 골키퍼의 미친 선방도 이야기해야 되겠죠. 조현우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승부를 연장전까지 끌고 갈 수가 있었고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으니까요. 조현우 골키퍼가 사우디전에서 승부차기를 거치면서 자신감이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다만 몸을 풀 때 바지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영상으로 다 남아버렸네요. 자, 그리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에서, 아니죠, 공수에서 뛰어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김민재의 활약은 눈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 얘기를 해볼게요. 공격 전개 상황에서 316 형태가 되면서 라보피아나 방식으로 빌드업을 전개하면서 박용우가 센터백 사이로 내려와서 3팩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시에는 3명의 수비수가 위치한 거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우에 있는 풀백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볼을 잡고 치고 나가는 장면도 많았어요. 김민재 선수는 공격력을 갖추고 있는 센터백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순간적으로 치고 올라가서 볼을 연결해주는 장면도 있었다 보니까 이 방식은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박용우 선수는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이라든가 1차 빌드업의 패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쓸 필요성은 있어 보였습니다. 사실 김영건, 박용우, 김민재면 다 패스를 잘하는 그런 선수들이니까 빌드업이 더 수월해지는 거죠.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역시 김민재가 요르단전에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쉬운 점이 정말 많았거든요. 특히 크린스만 감독의 용병술. 그래, 전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용병술은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상황이 안 좋으면, 흐름이 안 좋으면 교체 카드를 바로바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전반 끝나고 나서 후반 시작할 때 바로 교체 카드를 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전반전에 조규성이 너무 고립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규성 선수는 열심히 뛰는 선수예요. 그리고 전반부터 압박하고, 그리고 나서 연결해주고 들어가서 골을 넣는 유형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 전체적으로 조규성 선수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스피드 부분이 너무 눈에 들어와요. 그 반템포 느린 그 스피드, 그게 너무 아쉽거든요. 근데 조규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다음 요르단전 같은 경우에는 조규성 선수를 기용하는 것이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호주전 같은 경우에는 조규성을 선발이 아니라 교체로 활용했어야죠. 호주 수비수들의 피지컬, 높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가 거기서 고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호주 수비수들의 약점인 스피드를 공략하는 모습이 나와줬어야죠. 호주 수비수들하고 한국 공격수가 스피드 경쟁을 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 점이 너무 아쉬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3-1-6 형태일 때 황인범 선수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3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3-3 문제 때문에 간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쉽게 공격 전개를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계속해서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황인범 선수를 도와주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근데 박용우를 이런 식으로 쓸 거면 미드필더를 한 명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박용우를 이런 식으로 쓰지 않을 거면 오히려 활동력 많고 파이트 넘치는 미드필더를 투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순민, 박진섭 있잖아요. 지금은 황인범 선수에게 너무 과부하가 걸려있는 건 아닌가, 너무 막중한 임무가 걸려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좀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민재 경고 누적은 말씀드렸고 체력 문제가 또 있죠. 사우디전도 그렇고 호주전도 그렇고 두 경기 연속으로 연장전을 갔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고쳐져서 요르단전은 좀 쉽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르단 무시할 수 없죠. 요르단도 무서운 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잡을 수 있는 팀이죠. 자, 4강전 요르단을 만납니다. 2월 7일 0시에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을 치르는데요. 사실 요르단하고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 차례 대결을 펼쳤죠. 같이 2조에 속해 있었지 않습니까? 요르단은 2조 1차전에서 말레이시아에게 4대0 승리, 2차전에서 한국과 무승부, 요때까지는 요르단이 조 1위였죠. 하지만 3차전에서 바레인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조 3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6강에서 이라크를 만났는데 패배 직전까지 갔지만은 후세인 선수가 골 세레모니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결국은 퇴장을 당했고요. 막판에 몰아넣으면서 이라크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8강에서 돌풍의 팀 타지키스탄을 만나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사실
이라크전에서의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전에서는 아쉬움이 매우 컸어요. 공격 전개에서 문제를 드러내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았던 공격수는 알리 올완이었죠. 올완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드리블을 통해서 타지키스탄 수비를 뚫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역시 올완 선수도 이 경기에서 카드를 받았고요. 그 수비의 중심 중에 한 명인 알 아잘린 선수도 카드를 받아서 올완과 알 아잘린은 4강전에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력 누수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타지키스탄전 끝나고 나서 경기장에 나올 때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 같은 경우에도 허벅지 뒤쪽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상이 지금 의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별리그 2차전에서 무승부를 거둘 때 요르단의 경기력에 대해서 파악이 됐거든요. 요르단은 좌우 측면 공격이 뛰어나고 조직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들에게 공이 쉽게 연결되지 않도록 압박의 강도, 타이밍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전에서는 90분 내에 승부를 결정지으면서 결승에 진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펠레가 무슨 소리냐, 펠레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귀에서 피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 대회는 제가 적중률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예측을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 영화 같은 시나리오를 쓰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언론들이 한국 대표팀의 투지, 의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국 언론도 한국의 투지가 호주의 피지컬을 이겼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호주 언론도 너무나 참혹한 패배였다. 추가 시간에 들어갈 때는 1대0이었는데 결국 손흥민과 황희찬을 묶지 못해서 1대2로 패배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모습이죠. 저는 이렇게 짜릿한 승리, 막판에 막 뒤집는 승리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제 요르단전은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고 승리를 쟁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누가 올라오든 한 판 붙으면 되는 거죠. 네, 한국 대표팀 잘해주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해주세요. 파이팅!